에르빈 슈레딩거. 에르빈 슈레딩거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이론 물리학자로서 1887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습니다. 슈레딩거는 1906년 김나지움을 졸업하고 빈 대학교 입학하여 물리학을 공부했습니다. 슈레딩거는 안네 마리 베르텔과 결혼했지만 그 둘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슈레딩거와 그의 아내는 각자 연인을 따로 둘 만큼 개방된 부부였지만 그들은 결코 이혼할 생각은 없었다고 합니다. 슈레딩거는 취리 대학에 있을 때 밤마다 시내로 나와 동료들과 자주 어울리면서 자유분방한 삶을 누렸는데 그 중에는 수학자 헤르만 바일도 있었습니다. 슈레딩거의 아내는 바일과 연인 사이였고 바일의 아내는 또 다른 물리학자와 연인 사이였습니다. 슈레딩거는 자유분방한 연애관으로 유명했는데 훗날 아일랜드 더블린에서는 아내와 같이 살던 건물에 다른 애인을 두어서 스캔들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슈레딩거는 1925년 크리스마스에 스위스의 휴양지 아로자에서 애인과 미래하면서 파동역학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두고서 그의 친구였던 헤르만 바일은 뒤늦게 폭발한 욕정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행렬을 이용하여 양자 이론을 설명하였는데 슈레딩거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한 후 행렬역학의 대안으로 파동역학을 발견한 것입니다. 1926년 1월 초 슈레딩거는 취리로 돌아와 바일의 도움으로 파동 방정식을 완성하였습니다. 1933년 슈레딩거는 파동 방정식을 개발하여 원자 이론의 새로운 형식을 발견한 공로로 영국의 폴 디렉과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하였습니다. 그해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를 합병하자 나치의 반대자인 슈레딩거는 아일랜드로 망명하여 더블린 고등연구소에서 이론 물리학과 과학 철학을 연구하였습니다. 슈레딩거는 이론 물리학자로 유명하지만 생명 현상에도 관심이 많았으며 과학을 철학적 측면에서 연구하였고 동양 철학과 윤리, 종교에도 관심이 많았던 다재다능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생명이란 무엇인가, 자연과 그리스인, 나의 세계관 등 다양한 저술 활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1935년 아인슈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유명한 사고 실험을 고안하기도 했습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입자 상태를 확률로 표현하는 양자역학의 코펜하겐 해석을 반박하기 위하여 고안해낸 사고 실험입니다. 또한 슈레딩거는 생명이란 무엇인가에서 유전의 원천이 비주기적 결정이라는 아이디어를 양자역학에 근거하여 내놓아
프랜시스 크릭이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슈레딩거는 친구가 자기의 아내와 사귀는 것을 알고도 별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슈레딩거 자신은 친구의 딸과도 사랑을 나눌 정도로 남다른 연애관을 가져 많은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 개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막스 보르는 슈레딩거가 사망하고 몇 년이 지난 후 그의 사생활은 우리와 같은 중산층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였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는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었고 독립적이고 재미있고 쾌팍하며 친절하고 너그러웠을 뿐만 아니라 가장 완벽하고 효율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슈레딩거의 자유연애관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논쟁거리가 되지만 그가 우리 인류사에 남긴 업적은 부정하지 못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양자역학의 수학적 기술은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동료 물리학자에게 유전자는 비주기적 결정으로 이루어졌을 거라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DNA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슈레딩거는 문란한 사생활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가 한 걸음 더 앞서 나가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슈레딩거의 이러한 업적이 없었다면 우리 인류는 오늘날과 같은 뛰어난 과학적 성과를 아직은 이루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에르빈 슈레딩거의 첫 번째 저서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문: 과학자는 한 분야에 대해 완벽하고 철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고, 따라서 자신이 정통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글을 쓰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흔히 생각한다. 그것은 일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여겨진다. 나는 이 책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고귀한 지위를 기꺼이 포기하고 그에 따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나의 변론은 이러하다. 우리는 통일적이고 포괄적인 삶을 향한 강한 열망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다. 그러나 지난 100년 정도의 기간에 다양한 지식 분야들이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성장하면서 우리는 이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이 딜레마에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 과감하게 오류를 범할 위험을 감수하고 사실과 이론들을 종합하는 시도를 감행하는 것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바로 이것이 나의 변론이다. 1944년 9월 더블린에서 에르빈 슈레딩거. 1. 주제에 대한 고전 물리학자의 관점. 살아있는 유기체의 공간적 경계 안에서 일어나는 시간과 공간 속의 사건들을 물리학과 화학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유기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있는 원자들의 배열과 그 배열들의 상호작용은 지금까지 물리학자와 화학자가
실험적, 이론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던 원자들의 배열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살아있는 세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비주기적 결정이라 부르는 것이 적당하다. 유기체의 작동을 위해서는 엄밀한 물리 법칙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직면한 질문은 이것이다. 뇌의 물리적 상태의 변화가 고도로 발달된 생각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뇌가 반드시 엄청나게 많은 원자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 왜 그래야 하는 것일까? 왜 뇌 전체 혹은 환경과 직접 교류하는 뇌의 말단 부분들이 외부 원자 한 개의 충격을 감지하고 반응할 만큼 정교하고 민감하면 내가 생각이란 과제를 수행할 수는 없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생각이라 부르는 것은 첫째, 그 자신이 질서 있는 존재이며 둘째, 어느 정도 질서가 있는 재료, 즉 감각, 지각이나 경험에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두 가지 귀결이 나온다. 첫째, 생각과 긴밀한 대응관계를 맺는 물리적 조직체는 매우 질서 있는 조직체여야 한다. 이는 그 조직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엄밀한 물리 법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최소한 아주 높은 정확도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물리적으로 잘 조직된 그 계에 다른 외부 물체들이 가하는 물리적 영향은 감각, 지각과 경험일 것이며 그것은 다시 생각의 재료로서 생각과 관계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라는 개와 다른 개들 간의 물리적 상호작용 자체가 일정한 물리적 질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그 상호작용도 엄밀한 물리 법칙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준수해야 한다. 물리 법칙은 원자들의 통계적 행동에 의존하며 따라서 근사적일 뿐이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왜 웬만한 수의 원자들로 이루어지고 원자 한 개나 두세 개 정도의 충격도 감지하는 민감한 유기체에서는 실현될 수 없을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알듯이 모든 원자가 항상 완전히 무질서한 열운동을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원자들이 말하자면 질서 있는 행동을 거부하고 적은 수의 원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법칙 아래에 두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엄청나게 많은 원자들이 함께 행동할 때만 통계적 법칙들이 그 집단의 행동을 원자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증가하는 정확도로 통제하기 시작한다. 그런 식으로 사건들은 참된 질서를 얻는다. 유기체의 생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물리 법칙들과 화학 법칙들은 모두 이런 통계적인 법칙이다. 생각할 수 있는 다른 모든 법칙성이나 질서는 원자들의 끊임없는 열운동에 의해 교란당하고 무력해진다.
질서에 기반을 둔 질서. 나는 우리가 물리 법칙들이 통계적인 법칙이라고 설명했다. 물리학 법칙들은 사물이 무질서를 향해 가는 자연적인 경향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물리학자들은 고전 물리학 법칙들이 양자 이론에 의해 수정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수정은 특히 낮은 온도에서 이루어진다. 많은 예를 들을 수 있다. 생명도 특히 두드러진 한 예로 보인다. 생명은 물질의 질서 있고 법칙적인 행동이며 그 행동은 물질이 질서에서 무질서로 이행하는 경향성에만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질서에도 부분적으로 두는 것으로 보인다. 후기 결정론과 자유의지에 관하여 앞의 논의에서 제시된 증거에 따르면 살아있는 존재의 몸속에서 일어나며 또한 그 존재의 정신적 활동, 자기의식 등에 대응하는 공간, 시간적 사건들은 엄격하게 결정론적이지는 않을지 몰라도 최소한 통계 결정론적이다. 내가 보기에 양자 불확정성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과 달리 감수 분열이나 자연적 혹은 X선 유발 돌연변이 같은 사건들의 순수한 우연성을 강화한 것 외에는 생물학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직접적인 경험들 자체가 아무리 다양하고 이질적일지라도 그것들이 모순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의 두 전제로부터 옳고 모순되지 않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1. 내 몸은 자연 법칙에 따르는 순수한 기계로서 작동한다. 2. 그러나 나는 내가 결과를 내다보면서 내 몸의 운동을 지휘하고 또한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운명적일 텐데 내가 그 운동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느끼고 인정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안다. 이 두 사실에서 추론할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내가 자연 법칙에 따라서 원자들의 운동을 통제하는 당사자라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내가 말한 결론은 그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내가 아는 최초의 기록들은 약 2500년 전 혹은 그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대한 우파니샤드 이래로 아트마니 브라만이라는 깨달음은 인도 사성에서 불경스럽기는커녕 세계의 사건들에 대한 가장 심오한 통찰의 핵심이라고 여겨져 왔다. 여러 시대의 신비주의자들은 각자 독립적으로 그러나 서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내가 신이 되었다 라는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특별한 경험을 묘사했다. 이 사상은 쇼펜하우어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지지하고 참된 사랑 속에서 서로의 눈을 보며 둘의 생각과 기쁨이 정말로 하나라는 것을 깨달은 참된 연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이데올로기에게는 낯선 사상으로 남았다. 연인들은 대개 감성적으로 너무 바빠서 명석한 사고에 몰입하지 못한다. 그 점에서 그들은 신비주의자와 아주 유사하다. 단순한 깨달음을 인정하는 것을 방해하는 교묘한 헛개비 이야기들이 우리의 정신 속에 붙박혀 있다. 예컨대 창밖에 나무가 있지만 내가 보는 것은 정말로 나무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다. 완성되지 않았고 다만 비교적 단순한 앞부분만 구성된 교묘한 설명에 따르면 진짜 나무는 자신의 이미지를 내 의식 속으로 던지고 내가 지각하는 것은 그 이미지라고 한다. 만일 당신이 내 곁에 서서 함께 그 나무를 본다면 나무는 당신의 영혼 속으로도 이미지를 던진다. 나는 나의 나무를, 당신은 당신의 나무를 보며 나무 그 자체가 무엇인지 모른다. 이 터무니없는 생각은 칸트에서 나왔다. 의식이 단수라고 보면 존재하는 것은 명백히 한 그루의 나무이며 이미지를 들먹이는 그 장황한 얘기는 전부 헛개비 이야기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각자는 자신의 경험과 기억 전체가 한 단위를 형성하며 그 단위가 다른 어떤 사람의 단위와도 다르다는 명백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단위를 나라고 부른다. 과연 그 나는 무엇일까? 당신은 당신이 나라 부르는 것은 사실 그 자료를 모아두기 위한 바탕일 뿐임을 발견할 것이다. 당신은 새 삶을 사는 동안 당신이 여전히 옛 삶을 해고한다는 사실을 점점 덜 중요해질 것이다. 당신은 나였던 젊은이를 3인칭으로 부르게 될지도 모른다. 오히려 당신이 읽고 있는 소설의 주인공이 당신이 가슴에 더 가깝게 다가오고 더 강렬하게 살아있고 더 익숙할 것이다. 당신의 옛삶과 새삶 사이에 죽음이라는 단절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심지어 유능한 체면술사가 당신의 과거 기억을 완전히 제거하더라도 당신은 그가 당신을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개인적인 존재의 상실이라는 가슴 아픈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슈레딩거의 두 번째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리학자의 철학적 세계관. 머리말. 여기 두 논문의 집필 시기는 35년의 격차가 있다. 첫 번째 논문 길을 찾아서는 막스 플랑크 후임으로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교수에 임명되기 전에 썼고, 두 번째 논문 무엇이 실제인가는 빈 대학교에서 퇴직하고 2년 후에 썼다. 두 논문의 주제는 서로 밀접히 연관된다. 그리고 이 논문들은 두 집필 시점 사이에 내가 공공연하게 주장해온 여러 생각과도 연관을 맺고 있다.
나는 이 논문을 쓰면서 한 가지 비난은 면할 수 없으리라. 왜 이 논문들에서 비인과율, 파동력학, 불확정성 관계, 상보성, 팽창하는 우주, 연속 창조 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대체 이 사람은 왜 자기가 아는 일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철학 전공자들 일에 끼어든단 말인가? 1918년 31살이던 나는 체르노비츠 대학교 이론물리학 교수로 초빙될 만큼 전망이 꽤 높았다. 그 시기에 이론물리학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스피노자, 쇼펜하우어, 마흐, 제몬, 아베나리우스의 저작에 침잠했다. 나는 그저 이론 물리학에 머물러야 했다. 그리고 나로서는 의외이지만 때때로 거기에서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이 책자는 사실 아주 오래 품어왔던 나의 소망을 실현하는 것이다. 1960년 7월 알프바흐에서 에르빈 슈레딩거. 첫 번째 논문, 길을 찾아서. 1925년 가을. 1장, 형이상학 일반. 칸트가 그랬던 것처럼 온갖 형이상학을 일소하는 일은 비교적 쉽다. 아주 가볍게 입김을 불기만 해도 뒤집어지니까. 입김을 부는 데에 힘이 그렇게 쓸 필요도 없다. 이렇게 캐캐 묵은 사상루학의 입김을 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차라리 커다란 용기이다. 서양은 지난 19세기에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는데 이 발전은 매우 특수한 하나의 방향을 정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토대로 매우 포괄적으로 인식하는 것, 물리학과 화학이고 여기에 기초하여 인간 의지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확대하는 환상적일 만큼 풍부한 메커니즘을 형성하는 것이다. 자연과학은 수백 년 동안 매우 치욕스럽게 교회의 종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교회의 목을 베었다. 자연과학은 자신이 지닌 성스러운 권리와 거룩한 소명을 자각하면서 자신을 괴롭혔던 자에게 증오에 찬 공격을 세차게 가했다. 하지만 자연과학이 유념하지 않는 점은 교회가 선조의 성스러운 제보를 지키는 유일한 수호자였던 사실이다. 태고의 인도에서 나타난 지혜의 불꽃은 부시불식 중에 천천히 거의 다 꺼져버렸다. 요르단 강변에서 저 놀라운 랍비가 다시 타오르게 했던 저 불꽃, 중세의 캄캄한 밤에도 우리를 비추었던 불꽃은 꺼져버렸다. 저 그리스의 태양이 부활하여 그 빛이 우리가 오늘날 맛보는 과실들을 무르익게 했었지만 이제 그 빛마저 흐려졌다. 이제 사람들은 이런 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지할 곳도 없고 인도받을 곳도 없다. 유일신도 믿지 않고 여러 신도 믿지 않는다. 교회는 단지 정당으로 여기며 도덕은 성가신 제약으로 여긴다. 이런 도덕을 받쳐주었던 것은 도깨비 신앙인데 이제 이런 것은 불가능해졌고 따라서 도덕은 발판을 송두리째 잃었다. 서양인은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 이전 발달 단계들로 완전히 퇴행할 위험에 처한 것이다. 야만적이고 거리낌 없는 이기주의가 웃으며 머리를 쳐들었다. 4장 문제. 자아, 세계, 죽음, 다수성. 육체를 집삼아 살고 있고 죽으면 육체에서 퇴거하며 육체 밖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영혼이라는 표상은 너무 소박하고 유치한 사변이다. 우리가 살펴볼 이 네 가지 물음, 자아, 세계, 죽음, 다수성에서 예와 아니오를 적절히 조합해 이들 전체에 대해 만족스럽게 대답할 수 없다. 오히려 이 물음들은 무한한 순환으로 나아갈 것이다. 1. 자아는 존재하는가? 2. 세계는 자아와 나란히 존재하는가? 3. 육체가 죽으면 자아는 그치는가? 4. 자아의 육체가 죽으면 세계는 그치는가? 먼저 자아가 있다고 인정해보자. 그러면 모든 생리학 지식을 동원해 볼 때 이 자아가 느끼는 모든 감각들이 자기 신체가 겪는 물질적 변형들과 어떤 내밀하고 필연적인 연관을 지닌다는 점이 확실하다. 따라서 신체가 파괴되면 자아도 해소된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세계가 자아와 나란히 존재한다고는 분명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아를 이루는 경험적 요소들과 세계를 이루는 경험적 요소들은 같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세계라는 말이 지칭하는 것은 모두 자아를 이루는 바로 그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5장 베단타의 근본 통찰. 철학의 진정한 난점은 직관하고 사유하는 개인들이 공간적이고 시간적으로 다수라는 데 있다. 만일 모든 사건이 하나의 의식 안에서 일어난다면 사태는 극히 단순하다. 나는 이 난점을 우리 지성의 연역적 사유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각하는 다수성은 가상일 따름이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베단타 철학에서는 이는 근본 교설이며 베단타 철학은 수많은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당신이 알프스 고산지대의 길섭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다고 상상하자. 당신이 보던 모든 것은 당신 이전부터 수천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은 채 있어 왔다. 당신을 그렇게 벼랑간 무로부터 불러내어 잠시나마 무심한 이 연극을 감상하도록 한 것은 무엇인가? 당신 존재의 모든 조건은 눈앞에 보이는 바위만큼 오래된 것이다. 100년 전에는 아마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서 당신처럼 경건하고 처연한 마음으로 저 만년설에 꺼져가는 빛을 바라보았으리라. 그는 다른 사람이었나? 당신이 바로 그가 아니었던가? 당신의 이 자아는 무엇인가? 이처럼 생겨난 당신이 되려면 어떤 다른 조건이 있어야 했는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동일하건만 당신이 이처럼 완강하게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의 차이를 보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다른 것과 객관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 이런 생각은 잘못이다. 상식적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어 보인다 해도 당신은 모든 것 안에 있는 모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살아가는 당신의 이 삶은 또한 그저 세계 사건 중에 한 조각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의 사건 전체이다. 이것을 브라만교에서는 거룩하고 신비스러우면서도 그리 단순하고 명료한 다음 정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다트 트밤 이사, 즉 그것이 바로 너이다. 혹은 이런 말로 표현한다. 나는 동쪽에 있고 서쪽에 있으며 아래에 있고 위에 있으며 나는 이 세계 전체이다. 6장 자연과학적 사유에 대한 대중적 소개. 각 개인의 여러 조상은 생식을 통해 연달아서 일어나는데 이러한 생식은 진정한 의미의 단절이 아니라 육체적 삶과 정신적 삶에서의 어떤 매듭일 뿐이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의식은 조상 중 한 사람의 의식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가령 깊은 잠에 들기 전에 나의 의식과 잠에서 깨어난 후에 나의 의식이 동일하다는 것과 아주 비슷하다. 잠들기 전에 나의 의식과 잠에서 깬 후에 나의 의식 사이에는 기억이라는 끈이 존재하지만 한 개인의 의식과 그 조상의 의식 사이에는 그러한 끈이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적어도 본능에는 그러한 초개인적인 기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 잘 알려진 사례는 다음과 같다. 흔히 새들은 그 종이 낳는 알의 크기와 수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둥지를 짓는다. 그 개체 자신은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없어도 말이다. 또 다른 유명한 사례는 개가 들판에 풀을 밟아 침상 만들기를 하는 일이다. 인간에게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음을 깨닫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를 내적으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확신을 가진다. 즉, 어떠한 생각도 없이 일어나야만, 그것에 어떠한 사고도 동반되지 않아야만 본능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의 의식적인 삶은 나의 몸, 그 중에서도 중추신경계의 특징과 기능에 의존한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과 기능은 이전에 존재했던 다른 몸들의 구성 및 기능과 직접적으로 인과적이고 발생적 연관을 맺는다. 그리고 이전에 존재했던 다른 몸들 역시 모두 나름의 의식적이고 정신적인 삶에 각각 결부되어 있다. 이러한 생리학적 사건들에서 어느 지점에서도 단절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 몸들은 모두 각각 그 다음 이어지는 몸을 위한 설계도이자 건축가이자 건축자재이다. 그러므로 이전의 몸의 한 부분이 자라나 자기 자신의 복사본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대체 어느 지점에서 새로운 의식이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나의 뇌의 좀 더 특수한 성질과 훈습들, 나의 개인적 경험이나 개성은 조상들에게 일어난 사건에 의해 미리 결정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다음에 내가 하는 서술들을 단지 대담한 수사적 속임수라 여기지 않으려면 우선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다. 한 개인이 발전하는 경로는 두 가지 요인, 1. 유전자의 특수한 성질과 2. 그것에 작용하는 환경의 특수한 성질에 의존하는데, 이 두 요인은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온갖 발전 가능성을 품고 있는 유전자의 특수한 성질 자체도 실은 과거 환경의 영향하에서 그 환경에 본질적으로 의존하여 발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신적 개성은 오로지 이런 환경의 영향들에 의존하여 형성되는데, 환경의 영향 자체는 때로는 생존하는 타인들 혹은 이미 고인이 된 타인들의 정신적 개성이 낳은 직접적인 결과인 것이다. 어떠한 자아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배후에는 물리적 사건들과 지성적 사건들로 이루어진 무한한 사슬이 놓여 있다. 그 사슬의 하나의 마디인 자아는 그에 속하면서도 그에 역작용하면서 그 사슬을 연장시킨다. 자아는 자기 몸에 특히 두뇌 체계의 지금 이 순간을 통해서, 그리고 교육과 전승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일어난 사건들과 사슬로 연결된다. 이는 50살 자아가 40살 자아의 연속인 것과 같다. 자아는 출생을 통해 비로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흡사 깊은 잠에서 서서히 깨어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다. 그리하여 내게는 나의 희망과 분투, 공포와 근심이 내 이전에 살았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것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믿어도 좋으리라. 수천 년이 지난 후에라도 그보다 더 수천 년 전에, 즉 바로 지금 내가 기원한 일이 성취될 수 있다고. 내 안에 움트는 모든 생각은 이전에 어느 조상이 가졌던 생각의 연속으로 나타날 뿐이다. 그러므로 실상 어떤 새로운 싹이 움트는 것이 아니라 태고의 성스러운 생명수에 있던 어떤 싹이 예정대로 발현하는 것이다. 8장 의식, 유기적인 것, 비유기적인 것, 문해매. 우리가 어떤 철학적 입장을 유하더라도 고도의 정신적 삶이 나타나는 것이 고도로 발달한 뇌 기능에 관련되어 있음은 거의 의심할 수 없는 경험적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각과 지각에 의거해 구성한다고 생각하는 세계, 그 자체로 그저 존재한다고 늘 안이하게 생각하는 세계는 실은 그저 존재만으로 벌써 우리에게 정말로 현현하기 위해서는 이 세계의 특수한 부분들이 지닌 매우 특수한 사건들, 즉 내 기능들이 필요하다. 내 기능과 세계 현현 사이의 관계는 지극히 특이한 조건 관계이므로 우리는 매우 조심스럽게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체 뇌의 사건들은 어떤 고유한 특성들이 있기에 다른 사건들과 차이가 있고 세계를 현현하게 하는가? 다른 한편 이제 우리는 이 세계는 바로 의식에 의해 비로소 현현한다고 말한다. 아니, 바로 의식에 의해 비로소 존재한다고 말해도 별 탈이 없다. 우리는 방금 이 세계 안에서 매우 특수한 현상인 뇌가 출현했다고 말했는데, 뇌는 물론 실제로 출현하기는 했으나 꼭 출현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적어도 그 자체로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계가 의식이라는 요소들에 의해 비로소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등 포유 동물이 진화해서 나타난 이런 뇌의 출현이라는 매우 특수한 전환이 없었다면 세계는 관계가 없는 연극이었을 것이고 그 누구에 대해서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아주 근본적인 의미에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10장 윤리 법칙에 대하여. 시대와 민족을 초월하여 자기 극복은 언제나 미덕을 구성하는 토대를 이루었다. 이는 덕에 대한 교설이 언제나 너는 해야 한다라는 요구의 외피를 쓰고 등장하고 있으며, 그렇게 등장해야만 한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나는 원한다와 너는 해야 한다는 사이의 이처럼 독특한 대립으로 점철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립은 어디에서 유래되는가? 모든 개인에게
자신을 부정하고 원초적 욕구를 억누르라고, 한마디로 말해 자신의 본성과 달라야 한다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 너무 불합리하고 부자연스럽다. 실상 바로 오늘날 도덕성에 반대하는 가장 육중하고 가장 파괴적인 공격들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나는 그저 내 모습대로 있는 것이다. 내 개성을 가로막지 말라. 자연이 내게 심어놓은 충동들이 자유롭게 발현하도록 허하라. 자기 극복, 자기 부정은 헛소리이고 사제들의 속임수이다. 신은 자연이고 자연은 분명 자연이 보기에 올바른 대로, 내가 그리야 하는 그대로 나를 만들었을 것이다. 다른 모든 그래야 함은 허튼 수작이다. 본능들이 뿌리내리고 있는 우리의 원초적 욕망, 즉 자연적 자아라고 불리는 것은 조상들로부터 신체적으로 물려받은 것들이 의식에 반영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세대의 선봉에 서서 행진하고 있다. 우리는 진화하고 있다. 우리 종의 진화는 아직도 한창 진행되고 있으며, 그러한 진화의 한 조각이 우리 인생에서 매일매일 수행된다. 모든 개체의 삶은, 아니 어느 한 개체의 삶에서 매일매일은 아직 매우 사소한 부분이라도 종의 진화 중 한 부분을 이루어야 하며, 아직 매우 무의미한 끌질이라도 우리 종의 영원한 조각 작업 중 하나의 끌질을 이루어야 한다. 어마어마한 진화의 전 과정이 사실 이런 사소한 끌질들의 무량한 조합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끓이면서 동시에 형태이고 극복자이면서 동시에 극복되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말로 항구적인 자기 극복이다. 일반적으로 이기주의적 태도는 홀로 살아가는 동물에게는 종을 유지하는 미덕인 반면에, 공동체 안에서 다른 개체들과 살아가는 동물에게는 종을 해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가령 개미나 꿀벌처럼 계통 발생에 있어 오랫동안 공동체를 이루어왔던 동물들은 이미 오래전에 이기주의에서 벗어났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개미나 꿀벌보다 훨씬 어린 인간은 이제야 그런 일을 하려고 한다. 우리에게 있어 형태의 변화는 바로 현재 진행형이다. 필연적 자연 법칙에 의거해 이러한 변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기주의를 졸업하지 않은 채 공동체를 형성하는 길로 들어선 동물은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동체를 이루는 동물은 이런 변화를 이루어내야만 결국 살아남을 것이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윤리적 가치 판단의 생물학적 역할처럼 보인다. 그것은 사회적 동물로 나아가는 인간 형태의 변화 첫걸음이다. 두 번째 논문을 소개하겠습니다. 2. 무엇이 실제인가?
1960년 1장 사유와 존재 혹은 정신과 물질이라는 이원론을 포기한 이유들. 아마 언어나 학파 등의 역사적 이유 때문에 오늘날 일반인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할 때에는 정신과 물질의 관계에 대한 이원론이 가장 이해하기 쉽다. 우리는 의지를 통해 먼저 살아있는 신체 부위를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이 신체 부위를 매개로 다른 물체를 움직인다. 그리고 우리 몸에 접촉하는 물체는 신경 전도를 매개로 촉감을 산출하고 이와 마찬가지로 귀에 부딪히는 공기의 진동은 소리를 산출하고 눈에 부딪히는 빛은 시각을 야기하며 후각, 미각, 따뜻함의 감각도 이와 같거나 아주 비슷한 방식으로 야기한다. 일반인들에게 이런 생각은 조금 더 어렵지 않다. 그러나 면밀하게 고찰해 보면 우리는 서로 아주 다른 두 영역에 따로 주어진 것들에 상호작용한다고 인정하기를 꺼린다. 한편으로 정신이 물질을 인과적으로 규정한다면 물질적 사건들의 독자적 법칙이 반드시 방해받을 것이고 다른 한편 물체가 그리고 빛처럼 물체에 준하는 어떤 것이 정신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이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뒤부 아래몽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과서에서 물질적 사건이 어떻게 감각이나 사유를 바꾸는지에 대해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지만 실은 우리는 이에 대해 전혀 통찰할 수 없다. 3장 소통의 불완전함. 현실, 실존 등은 공허한 말들이다. 내게 중요한 것은 오직 이것뿐이다. 설령 우리 경험 중 일부분을 우리가 상당 정도 공유함은 동종의 조용 가능한 표면에 동일한 형판을 누르면 매우 유사한 구조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세계의 공동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설명하거나 보장할 수는 없다. 자연과학은 결코 목표에 이를 수 없다고 흔히 이야기한다. 어떤 이론에 대해서는 그것이 목표를 향해 변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기보다는 그 변화의 방향만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코트홀트 레이싱이 말했듯 지적인 작업의 행복은 눈앞의 이상을 향한 노력에 있는 것이지 꼭 그 이상의 달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일전에 노자 도덕경에 대한 서로 다른 독일어 번역본 2가지를 얻은 적이 있다. 내가 기억하기로 이 두 번역본은 같은 중국 소책자를 번역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곳은 몇 군데밖에 되지 않는다. 매우 높은 교양을 지닌 사람들도 상호 소통 면에서 거의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있다. 감각들이 지니는 어떤
질에 대한 상호 소통이 그렇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물음이 자주 제기된다. 당신이 잔디의 녹색을 나와 똑같이 본다는 것이 확실한가? 이 물음은 대답할 수 없고 우리는 이런 물음이 의미 있는지도 물을 수 없다. 5장 경의의 두 가지 동기. 대체 윤리학. 잠정적으로 한번 요약해 보자. 두 가지 독특한 사실이 있다. 그 각각이 자기 나름대로 경이롭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날카롭게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 경이로운 것은 명료하게 사유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 것이지만 나의 의식 영역이 모든 다른 의식 영역들로부터 절대적이고 완전하게 봉쇄되고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부적이라고 부르는 우리 체험 계열의 어떤 부분이 상당 정도 구조적으로 일치함을 필연적으로 이해되어 우리 모두 같은 세계 안에서 산다라는 간명한 표현으로 말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일은 모방 충동에 의해 야기된 공동의 언어의 생성과 발전에 힘입은 것이다. 이런 과정을 우리는 성장하는 어린아이에게서 늘 새롭게 관찰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의심할 수 없다. 아니, 나아가 우리의 경의가 이런 습관 때문에 무뎌질 위험까지 있다. 이처럼 의식 영역들의 절대적 분리에도 불구하고 학식이 높고 사이가 깊은 사상가가 아니라 아직 학교도 다니지 않는 아이들까지도 경이롭게도 이런 공동성을 인식한다. 동일성 교설이 신비주의적이고 형이상학적으로 보인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체험의 공동성은 다양한 정도가 있는데 이 교설에 따르면 이 현상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내가 파크 슈트라스의 6번지에 산다고 하자. 나의 일반적 관심들 중 많은 것을 공유하는 절친한 친구가 그 옆에 파크 슈트라스의 8번지에 산다. 우리는 일주일에 서너 번 만나서 같이 소풍을 가고 여행을 가기도 한다. 애석하게도 이야기는 허구다. 그러면 우리들은 정말로 매우 같은 세계 안에서 살고 있다. 역시 나와 비슷한 일에 관심을 가지지만 LA에 사는 절친한 친구와 나 사이에는 이런 일이 덜하다. 또한 파크 슈트라스의 6번지에 살지만 은퇴한 은행원으로 주로 우표와 축구 복권에 관심이 있는 우리 건물의 훌륭한 관리인과 나 사이에도 덜하다. 내가 산책할 때마다 따라 나서고 그때마다 정신 나간 듯이 짖으면서 펄쩍펄쩍 뛰는 나를 좋아하는 강아지와 나 사이에도 많은 것이 연결되어 있다. 감정 면에서도 그렇다. 왜냐하면 혼자보다는 강아지와 있을 때 이 건강을 위한 운동을 훨씬 기분 좋게 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한다. 어쩌면 생명이 사는 혹성을 거느릴 수도 있는
저 헤아릴 수 없는 항성들, 그리고 그런 헤아릴 수 없는 항성들을 각각 거느린 무수한 은하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유한할 저 우주라는 천문학적인 사유 이미지가 맑은 밤하늘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는 저 형언할 수 없는 경험이 감각적 직관의 일종의 윤리적, 종교적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그러나 나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 모든 것은 마야이다. 나아가 또 인정할 것은 우리가 사는 세계의 이 공동성을 형이상학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건 간에 이 공동성만으로도 일종의 윤리학에 도달하는 것이다. 나는 이를 대체 윤리학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우리는 늘 경험한다. 이러한 세계의 공동성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물리적으로 그 다음 심리적으로 커다란 고통을 줄 수 있으며 혹은 서로 돕고 기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저 서로의 말을 경청하기만 해도 그렇다. 인간은 순전히 합리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서로 예의 바르게 행동하게 되며 이런 행동은 보통은 윤리적이란 인상을 불러일으킨다. 수많은 통속적 속담도 이런 대체 윤리학을 담고 있다. 가령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원하지 않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행하지 말라라든가 선행은 이자를 낳는다와 같은 말이다. 모자를 벗어 손에 든다면 온 나라를 여행할 수 있다라는 말조차 이들보다는 낫지는 않다. 이는 누구 앞에서나 특히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순종하는 태도를 꾸며낼 것을 요구하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 문학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소설에서 산초 판사가 하는 말들은 때때로 이런 통속적 문장들로 빈틈없이 짜인 직물과 같다. 물론 이 심성고운 기사 종자의 장광설이 지닌 애교 넘치는 익사를 높이 평가할 수 있으려면 그저 스페인어를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이 멋진 산초가 유용한 속담들을 입에 달고 살며 아주 불쾌하지만 진짜 잔인하지는 않은 일들, 가령 담요마리는 아주 무서워하는 성격으로 겁이 많은 사람이면서도 자기 주인을 위해 피할 수 없다면 두들겨 맞고 찔리는 일까지 감수하는 억센 사나이임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외부 세계의 실제나 자기의 비슷한 다른 자들의 실제와 같은 통상적 가설에서 나오는 이런 대체 도덕도 너무 얕잡아 보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없는 것보다 뭐라도 있는 것이 낫다. 하지만 가련한 염세주의자 쇼펜하우어가 삶과 죽음 모두에서 자기의 유한이라고 표현한 저 도덕이 더 고귀하게 보인다. 물론 쇼펜하우어가 이런 높은 윤리를 스스로 실천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노파는 죽었고 짐은 사라졌다라는 저 악명 높은 일기는 그가 꼭 그렇지만은 않음을 보여준다. 이 일기는 쇼펜하우어가 분이 치밀어 가정부를 계단에서 밀어 떨어뜨린 후 그 보상으로 매달 배상금을 물다가 마침내 그 가정부가 죽자 썼다는 이야기다. 물론 나는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쇼펜하우어보다 산초를 만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가 더 예절 바른 남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책들은 아름답다. 갑자기 미신적인 광기가 튀어나오지 않는다면. 하지만 저 고대 인도의 아름답고 단순한 동일성 교설이 나중에 전개되어 간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그것은 슬픈 운명처럼 보인다. 어떤 어처구니없고 터무니없는 생각이라도 부드럽게 문을 두드리면 쉽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물론 기적은 신앙의 가장 사랑스러운 자식이다. 허약하고 어지럼증을 느끼는 인간 정신은 믿음이 예민하고 섬세하고 추상적이고 숭고할수록 더욱 겁에 질려 저 기적과 같은 지지대를 붙드는 것이다. 그것이 아무리 우둔하더라도